서울의 한 평범한 아파트. 42살 직장인 지은 씨는 퇴근 후 현관문을 열기가 두렵습니다. 문 너머에는 불 꺼진 거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내쉬고 있는 어머니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은 씨가 들어오자 어머니는 말합니다. 왔니? 오늘도 늦었구나. 너 기다리느라 한 끼도 못 먹었다. 너 없으면 난 정말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어. 이 말은 사랑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통계적으로 자식들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부모 유형 5위, 바로 정서적 허기를 자식에게 채우려 하며 끊임없이 죄책감을 주입하는 부모입니다. 이들의 대화법에는 공통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모든 문장의 시작은 나의 희생이며 끝은 너의 책임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아니었으면 벌써 이혼했다. 내 인생은 너를 위해 다 버렸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정서적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릅니다. 부모가 자신의 인생에서 느낀 불행과 결핍을 자식에게 투사하여 자식이 부모의 행복을 책임져야 한다는 강박을 심어주는 것이죠. 자식은 어느덧 부모의 보호자가 되고 부모의 기분을 살피느라 자신의 삶은 뒷전이 됩니다. 이런 부모들은 대개 자신의 자아 존중감이 낮고 독립적인 자아를 형성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을 자신의 연장선으로 보기 때문에 자식의 독립을 곧 자신의 상실이나 배신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행복해 보이면 오히려 서운함을 표현하거나 신체적인 통증을 호소하며 자식의 관심을 강제로 끌어당깁니다. 이를 퇴행적 의존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효도를 절대선으로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도 이런 비극은 존재했습니다. 부모의 정서적 허기는 때로 자식의 앞길을 막는 족쇄가 되기도 했죠. 부모의 슬픔을 달래느라 과거 시험을 포기하거나 부모가 정해준 원치 않는 혼처를 받아들여야 했던 수많은 자식들. 그 유교적 굴레는 현대에 와서 정서적 착취라는 세련된 이름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35세 남성 K씨는 결혼을 앞두고 파혼했습니다. 원인은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예비 신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매일 밤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그 애랑 결혼하면 이 엄마는 약 먹고 죽을 거다. 너까지 나를 버리면 난 살 이유가 없다. K씨는 결국 어머니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K씨는 산송장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승리한 듯 보였지만 아들의 눈동자에서 생기가 사라진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5위 유형이 가진 가장 파괴적인 속성입니다. 자식의 인생을 갉아먹어 결국 동반 파멸로 이끄는 것.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런 부모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역설적이게도 나쁜 자식이 될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이죠. 부모의 감정은 부모의 것이고 나의 감정은 나의 것입니다. 분리불안은 어린아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집착하는 부모 역시 성인 분리 불안을 겪고 있는 환자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호소에 매번 응답하는 것은 부모의 병을 더 키우는 일일 뿐입니다. 적절한 심리적 거리를 두는 것, 부모의 감정적 요구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부모와 자식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부모님의 감정 대리인입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의 인생을 사는 독립체입니까? 부모의 희생이라는 훈장이 당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고 있다면 이제는 그 줄을 놓아야 할 때입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의 허기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온전하고 행복한 성인으로 서 있는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병원 좀 가시라고요. 제발. 자식의 절규가 방안을 울립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습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왜 귀찮게 난리냐. 안 간다.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 통계적으로 자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 사회는 바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으며 병을 키우는 부모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질병은 자식의 경제적 기반과 일상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가족 전체의 재난이기 때문입니다. 당뇨, 고혈압, 간질환, 현대인의 만성질환은 관리만 잘하면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위 유형의 부모들은 자식의 애타는 권유를 간섭으로 치부합니다. 술과 담배를 끊지 않고 약 복용을 제멋대로 중단하며 몸에 좋지 않은 음식만을 고집합니다. 이들이 병원을 거부하는 이면에는 묘한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바로 수동적 공격성입니다. 병을 키움으로써 자식들이 자신에게 더 관심을 갖게 만들고 자신을 돌보게 하려는 무의식적인 갈망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가벼운 당뇨는 합병증으로 발전해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던 암은 손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자식의 눈앞에 나타납니다. 조선시대의 효세어는 부모가 병이 나면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어드리는 단지도 한 줄까지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극단적인 희생이 오늘날에도 미덕일까요? 과거에도 약을 거부하며 자식의 효심을 시험하던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그 고집은 가문의 영광으로 포장되었을지 모르나 그 뒤에서 끼니를 굶어가며 약값을 대고 밤을 새우던 자식들의 삶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현대판 긴병에 효자 없다는 말은 부모의 고집이 만든 슬픈 격언입니다. 40대 직장인 MC는 최근 10년 넘게 다닌 직장을 그만두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던 아버지가 요양원은 죽어도 안 간다. 자식 손에 죽겠다며 집을 나가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입니다. MC는 아버지를 집에서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약을 몰래 버리고 밤마다 고함을 지르며 가족들을 잠 못 들게 했습니다. MC의 아내는 우울증에 걸려 별거 중이고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무서워하며 집 밖으로 돕니다. 나 죽으면 끝이다라고 호언장담하던 아버지는 이제 자식의 인생을 온통 마비시킨 채 거실 한복판에 누워 계십니다. MC의 삶은 이제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를 위한 24시간 대기조만 남았을 뿐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병원에 가고 치료에 협조하며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라고 말이죠. 부모의 건강은 자식의 시간과 직결됩니다. 부모가 고집을 피우며 병을 키울 때 자식은 직장에서 경력이 단절되고 자신의 아이들을 돌볼 기회를 잃으며 경제적 파멸로 치닫습니다. 간병은 사랑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와 국가의 시스템이 개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요양원은 고려장이다라는 낡은 인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힘들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고집이 자식의 눈물로 닦여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식이 당신의 병수발을 들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부모가 자신의 몸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식의 삶을 지켜주는 가장 위대한 부모의 의무입니다. 건강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자식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어머, 아직 자니? 내가 밑반찬 좀 해왔다. 일요일 아침 8시 예고도 없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시어머니, 혹은 친정어머니, 자식 부부의 침실문까지 벌컥 열며 던지는 이 한마디는 단순한 배려일까요? 아니면 명백한 침범일까요? 자식에게 짐이 되는 부모 유형 3위는 바로 자식의 삶에 경계선이 없는 통제형 부모입니다. 이들은 자식의 결혼을 독립이 아닌 세력 확장으로 여깁니다. 자식의 집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자식 부부의 가계부부터 아이 교육, 심지어 부부싸움의 디테일까지 알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들에게 자식은 여전히 자신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융합이라고 부릅니다. 부모와 자식의 자아가 하나로 엉겨붙어 서로의 감정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것이죠. 이 유형의 부모는 자식이 자신과 다른 의견을 내면 그것을 반항이나 배신으로 간주합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다. 부모가 되어서 자식 걱정하는 게 죄냐라는 말은 이들의 전매 특허입니다. 하지만 이 걱정이라는 뇌피를 한꺼풀 벗겨내면 그 안에는 자식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비뚤어진 소유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식의 성취는 나의 성취이고 자식의 실패는 나의 수치라고 믿기에 끊임없이 간섭하며 자신의 가치관을 주입하려 합니다. 조선시대의 고부 갈등은 오늘날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효를 숭상하던 시대 시어머니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당시의 간섭은 가문의 규율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살림살이부터 잠자리 순서까지 결정하던 시어머니의 서슬 퍼런 권위, 그 뒤에서 숨죽여 울던 자식 부부의 고통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현대판 간섭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어락 번호를 공유하고 GPS로 자식의 위치를 추적하며 SNS 댓글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현대의 부모들은 조선시대의 그 눈동자와 닮아 있습니다. 32살 직장인 S씨는 결혼 1년 만에 이혼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남편과의 불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전화를 걸어 오늘 아침 국은 뭐니? 남편 옷은 다려줬니? 라며 취조하듯 물었습니다. 심지어 부부싸움을 한 날이면 어김없이 나타나 우리 아들이 그럴 애가 아닌데 내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냐며 기름을 부었습니다. S씨는 말합니다. 남편과 사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와 셋이 사는 기분이었어요. 우리 집 거실에 CCTV가 달려있는 느낌이었죠. 남편은 부모님의 간섭을 효도라며 방관했고 결국 S씨는 탈출을 선택했습니다. 부모의 과도한 간섭이 한 가정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경계가 없는 부모에게 자식은 단호한 거절을 배워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심리적 탯줄 자르기라고 말합니다. 부모의 서운함은 부모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몫이지 자식이 대신 짊어질 짐이 아닙니다. 어머니,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마음은 알지만 이 선은 지켜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밀번호를 바꾸고 정해진 시간에만 연락하며 부부 사이의 일은 부부끼리만 해결하는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부모 역시 자식을 보내주어야 합니다. 자식의 행복은 부모의 통제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선택한 삶의 책임 안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중입니다. 당신의 관심이 자식의 숨통을 조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의 조언이 자식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무기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자식이 뒤를 돌아보았을 때 든든하게 서 있어 주는 것이지, 자식의 앞길을 가로막고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만 자식의 손을 놓아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자식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모자라구나. 병원비도 좀 들었고 친구 손자 돌잔치도 있어서 한 50만 원만 더 보내줄 수 있겠니? 매달 정기적으로 보내는 생활비에 걸려오는 부모님의 추가 송금 요청. 직장인 15년 차 박 과장은 이 전화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자신의 노후 연금은커녕 아이들 학원비도 따뜻한 현실에서 끝없이 돈을 요구하는 부모님은 마치 밑 빠진 독처럼 느껴집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는 부모 유형. 이유는 바로 아무런 대책 없이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전적으로 의존하는 부모입니다. 이는 단순한 효도의 문제를 넘어 한 세대의 자산이 다른 세대의 생존을 위해 증발해버리는 세대 간 경제적 잠식의 비극입니다. 이 유형의 부모들은 대개 젊은 시절 자식 교육이 최고의 노후 준비라고 믿었습니다. 은퇴 자금을 털어 자식의 대학 등록금을 대고 무리해서 결혼 자금을 보태주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그 대가로 자식의 미래 소득에 대한 무언의 지분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굶어도 너희는 최고로 키웠다는 말은 감동적인 희생처럼 들리지만 노년이 된 지금 그 말은 자식의 목을 죄는 채권자의 독촉장이 되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노인 빈곤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에서 많은 부모가 자식을 유일한 안전장치로 여깁니다. 하지만 저성장 시대와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자식은 자신의 노후와 부모의 노후라는 이중 부담을 안고 파산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경제적 무능력은 효자라는 이름으로 토장되기 어려운 현실적인 고통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가문의 체면을 중시하느라 가산을 탕진하고도 자식에게 양반의 품위를 유지해달라 요구하던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자식은 자신의 몸을 팔아서라도 부모의 입에 고기를 넣어드려야 했고 그것이 심청전과 같은 이야기로 미화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신화적 희생 뒤에 가려진 것은 부모의 무책임으로 인해 평생을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식들의 피눈물이었습니다. 48세 직장인 제이씨는 최근 아내와 크게 다퉜습니다. 지방에 계신 부모님이 무리하게 아파트를 평수를 넓혀 이사하며 발생한 대출 이자를 매달 제이씨가 갚아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자식된 도리로 어떻게 모른 척하냐는 제이씨의 말에 아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애들 대학 등록금은 어쩌고 우리 노후는요? 당신 부모님 기 살려주느라 우리 가족은 평생 전세 살아야 해요? 제이씨 부모님은 자식이 대기업에 다니니 그 정도는 당연히 해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이씨는 채직 압박과 건강 악화 속에서 밤잠을 설칩니다. 부모님의 품위 유지비가 자식의 생존권과 충돌하는 순간 효도는 숭고한 가치가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는 재앙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부모를 둔 자식들에게 냉정한 가계 분리를 권고합니다. 자식이 무너지는 것은 결코 효도가 아닙니다. 부모를 돕되 자신의 노후 준비와 자녀 교육을 해치지 않는 감당 가능한 범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부모 역시 자식 연금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국가의 복지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주택연금이나 기초연금 등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자식에게 손 안 벌리는 것이 가장 큰 유산이라는 말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뼈아픈 진실입니다. 자식의 미래, 자산을 갉아먹는 행위는 결국 자신의 손주 세대까지 빈곤하게 만드는 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가족이라 말하지만 가족을 가장 먼저 파괴하는 것도 결국 돈입니다. 당신의 노후가 자식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식이 당신의 생계를 책임지느라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사는 길은 각자가 자신의 무게를 견디려 노력할 때 열립니다. 자식의 사랑을 돈으로 시험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노년을 품위 있게 만들고 자식의 앞날을 축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밤 11시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걸려온 전화, 혹은 낯선 남자의 거친 목소리. 당신 아버지가 사고를 쳤으니 당장 돈 들고 나오셔. 이 전화를 받는 순간 자식의 세상은 무너져 내립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는 부모 유형, 대망에 이르는 도박, 알코올 중독, 무분별한 투자 실패 등 끊임없이 사고를 치는 부모입니다. 이는 앞서 보신 유형들과는 차원이 다른 파괴력을 가집니다. 다른 유형들이 자식의 삶을 잠식한다면 이리 유형은 자식의 삶을 단번에 폭파시켜 버립니다. 천륜이라는 이름으로도 덮을 수 없는 가장 참혹한 비극의 주인공들입니다. 중독과 사고를 반복하는 부모들에게는 공통된 언어가 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다신 안 그러마.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너밖에 없다. 눈물로 호소하는 그들의 모습은 진심처럼 보입니다. 자식은 그 눈물에 속아 자신이 피땀 흘려 모은 전세 자금을, 결혼 자금을, 심지어 아이들의 보험금까지 깨서 건넵니다. 하지만 중독의 뇌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돈이 입금되는 순간 부모의 머릿속에선 감사가 아닌 다음 판에 대한 희망이 솟구칩니다. 자식이 갚아준 빚은 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사고를 칠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줄 뿐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식은 경제적 파산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잃어버리는 영혼의 파산을 겪게 됩니다. 조선시대에도 중독은 가문을 멸망시키는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당시 도박에 빠진 아버지는 논밭은 물론이고 살던 집, 심지어 자식의 앞날까지 저당 잡혔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진 노비 문서의 빚을 갚기 위해 평생을 남의 집 종살이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효자가 지배하던 사회였기에 아들은 아버지를 원망하기보다 자신의 팔자를 탓하며 묵묵히 짐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가문의 대는 끊기고 인간의 존엄성은 짓밟혔습니다. 34살 엘씨는 3번의 자살 충동을 느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해온 아버지가 정년퇴직 후 주식과 코인 투자에 중독되면서부터입니다. 아버지는 엘씨의 명의까지 도용의 사채를 끌었었고 결국 엘씨의 신혼집 입주권마저 날려버렸습니다. 엘씨가 울면서 절규하자 아버지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돈을 벌려고 했는데 다 너 잘 살게 해주려다 그런 거 아니냐. 중독된 부모는 자신의 잘못을 자식을 위한 희생으로 둔갑시키는 놀라운 합리화를 보여줍니다. 엘씨는 이제 아버지를 부모가 아닌 자신의 인생을 망치러 온 괴물로 느낍니다. 차라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폐륜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엘씨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무너져 내립니다. 이 끔찍한 굴레를 끊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전문가들은 냉정하게 조언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지 마라. 독이 깨졌다면 그 독을 버려야 한다. 사고를 치는 부모를 대신의 빚을 갚아주는 행위는 효도가 아니라 조력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를 스스로 책임지게 하지 않는 한 중독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채무로부터 법적으로 자신을 격리하고 연락을 끊는 단절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은 배륜이 아니라 남은 가족과 자신의 인생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방어권 행사입니다. 지금까지 자식에게 짐이 되는 부모 유형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정서적 구속부터 경제적 파멸, 그리고 중독의 늪까지.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는 가족이니까 무조건 이해해야 한다는 위험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부모와 자식은 서로를 지탱해주는 기둥이어야지. 한쪽이 다른 한쪽을 짓눌러 무너뜨리는 형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부모는 자식의 성장을 기뻐하고 현명한 자식은 부모의 고집에 경계를 세웁니다. 당신의 삶은 부모의 부속물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온전히 살아낼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때 비로소 부모와 자식 사이에 진정한 사랑과 화해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